벌써 2시간 넘도록 마테오는 잠든 도시를 달렸다. 그는 더 이상 소식이 없는 줄리아나를 생각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권태를 생각했다. 그는 크리스토포로 콜롬보 거리의 강변도로를 따라갔다. 거리는 텅 비었다. 멜리스루고 거리 모퉁이를 돌 때 그는 낯익어 보이는 행인의 실루엣을 지나쳤다. 그는 백미러 속 행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몇 주 전 그레이스의 카페에서 만난 적 있는 프로볼로네 교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에게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걸까? 아무데도 아닌 곳 한가운데서 이 시간에 망설이지 않고 마테오는 차를 되돌렸다. 그를 확실히 찾아내기 위해 마테오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몇 분 후 마테오는 그가 거리의 저 끝 후미진 곳으로 들어간 것을 알아차렸다. 마테오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그를 쫓아갔다. 사라졌던 교수의 뚱뚱하고 무른 실루엣이 보이는 곳까지 다가섰을 때 마테오는 사람들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마테오가 걸음을 서둘렀다. 웃음소리가 어둠을 타고 솟아올랐다.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그는 사내 아이들 셋이 땅에 쓰러진 어떤 형체에 발길질하며 웃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교수가 틀림없었다. 사내 아이들은 마치 발치에 있는 게 빈 종이 상자나 낡은 나무 괴짝이나 되는 듯이 완전한, 거의 즐기는 듯한 순수함으로 그를 두들겨 팼다. 마테오는 한 육체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한 놈이 바지 앞춤을 열더니 희생자의 몸뚱이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오줌을 갈겼다. 마테오는 소리치며 공격자들 쪽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오줌을 갈긴 녀석이 천천히 바지 앞춤을 여민 다음 대들듯한 얼굴로 마테오에게 물었다. 너는 뭐야? 그를 내버려도 모든 공격에 대비해 두 주먹을 단단히 쥐며 마테오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너도 한번 맛보고 싶어? 그들 중 하나가 물었다. 공짜로 맛보여주지. 세 번째 사내 아이가 이죽거렸다. 그를 그냥 내버려도. 마테오가 이를 꽉 물고 다시 말했다. 사내 아이들은 마치 그의 출연에 대응할 방법을 고민하듯 잠시 멈칫했다. 어쩌면 그들은 싸우고 싶은 욕망과 피로, 아니면 그들이 거둬들일 재미 사이를 저울질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 중 한 놈이 말했다. 저놈을 데리고 꺼져버려. 아니면 너한테도 오줌을 갈겨줄 테다. 건달 패거리가 사악하게 웃으며 마테오를 훑어보았다. 어이 교수, 네가 원한다면 한 번 더 해줄게. 그 중 키가 제일 큰 아이가 내뱉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바닥에 쓰러진 육체에 마지막 발길질을 하고는 멀어졌다.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동안 마테오는 축구 경기 전반전을 끝낸 후 거만하고 자랑스럽게 손짓발짓을 뒤섞어 소리치는 사내 아이들의 웃음과 흡사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교수님, 온몸으로 돌진하며 마테오가 말했다. 프로볼로네는 모로 누워 있었다. 열린 바지 지퍼에는 그의 축 늘어진 성기가 매달려 있었다. 셔츠는 오줌으로 더러워졌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고 그의 눈썹 언저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그를 향해 몸을 기울여 나지막이 부르던 마테오는 웃고 있는 듯한 남자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교수님, 교수님, 괜찮으세요?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열에 들뜬 사람처럼 쉬지 않고 웅얼거렸다. 교수님, 일어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교수는 마테오의 팔을 거머쥐고 이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하늘의 천사들, 정말이지. 천사가 존재한다면 저 아이들보다 더 미남일 수는 없지. 마테오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이 사내는 정상이 아니었으며 구타의 충격이 그를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뜨린 것 같았다. 여기서 두 걸음만 가면 제 차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대보세요. 상처 입은 이의 걸음을 부축하며 마테오가 말했다. 그들이 간신히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 프로볼로네는 웃으면서 쉬지 않고 중얼거렸다.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깡패들을 축복하십시오. 저들에게 얻어맞은 것을, 저들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짐승들, 저들은 바로 황홀한 짐승들입니다. 마테오는 한 손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교수가 그를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카페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반가운 인사를 받았다. 이런 나의 택시 기사로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레이스가 계산대에서 할리우드의 신인 여배우처럼 뾰로통한 얼굴로 알코올이 들어간 칵테일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제 막 피로 얼룩진 프로볼로네의 얼굴을 알아본 가리발도가 대뜸 물었다. 폭행당했어요. 와인이라도 한 잔 드시게 하려고 여기로 모셔왔어요. 부상자를 테이블에 앉히며 마테오가 대답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러지 말지 그랬어. 어떤 식으로도 선생한테 너무 배를 끼쳐서. 교수가 웅얼거렸다. 가리발도는 얼음을 채운 버킷과 깨끗한 수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아둔 브랜디를 가져왔다. 그놈들이 뭐 훔쳐간 건 없습니까? 마테오가 물었다. 이상하게도 등 뒤에서 그는 마치 당치 않은 질문이라도 던졌다는 듯 그레이스가 터뜨리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교수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염려해줘서 고마워요. 정말입니다. 잘 될 거예요. 이 일에 엮이게 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레이스가 마테오에게 약올리는 표정으로 눈을 찡긋했다. 하지만 마테오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은 당신이 개입한 게 싸움이 아니라 짐승들의 사랑스러운 구애 행동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야. 마테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기 위해 자신이 방금 데려온 남자를 쳐다보자 교수는 불편한 어깨를 약간 들썩이며 말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해요. 정말. 그런데 믿을 수 없어서 마테오가 대꾸했다. 맞아요. 무엇을 원하세요? 나는 거리의 어린 악마들을 사랑해요. 정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그레이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잔을 들고 그녀가 말했다. 프로벨론의 교수를 위해 건배.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웃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마테오는 여전히 놀라 멍한 상태였다. 그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군.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가리발도가 미소와 함께 건넨 브랜디를 마셨다. 뭐든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나는 혼란스러워요. 브로볼로네가 대답했다. 마테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째서 이처럼 자기 학대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마테오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으므로 교수는 눈을 깔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죽음은 우리 내부에 있다고. 우리 자신이 이따금 망령이 되는 듯한 느낌.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망령. 생명력 없는. 그런 순간에 잘 보세요. 망령이 눈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야만적으로 웃을 때, 내 몸 위에서 즐거워하는 근육을 느낄 때 나는 봅니다. 뭐라고 말하기엔 이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나는 느껴요. 그렇지. 달리 말할 방법이 없지만 정말 살아있는. 마테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를 돌이켜보았다. 어째서 삶과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수는 온순하게 웃으며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는 너무 이성적이며 건조해서 모든 경계는 서로 침투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는 죽거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방식이란 너무나 복잡하지. 모든 게 서로 겹치고 혼란스러워.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서로 포개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리가, 교차점이 좀 더 복잡한 지대가 존재하지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보고 느끼는 방법을 잊었을 뿐이지. 그레이스와 가리발도는 주의 깊게 들었다. 대화가 진지해졌으므로 카페 주인은 테이블을 차리고 손님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권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유리잔 4개, 포도주 1병, 그리고 고급 염소 모차렐라 치즈 2조각을 내놓았다. 그러고 나서 이 모임에 문제의 씨앗을 뿌리러 올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표시로 가게 문을 닫으러 갔다. 그레이스는 웃음 지었다. 이제 밤은 그들 것이 될 터였다. 그 순간 4사람 모두는 더 이상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근심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속세이를 잊고만 싶은 욕구를 공유했다. 그래서 그토록 구멍 뚫린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선생이 찾는 게 뭡니까? 가리발도가 햄과 아티초크를 넣은 트라메치노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며 물었다. 술집 겸 카페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는 한동안 극좌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했더랬다. 이제 그는 자욱한 의심을 품고 내세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가까운 사람을 잃어본 적 있나요? 가리발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10년 전 암으로 갑작스럽게 죽은 친구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다. 그런 존재들이 당신들 내부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어요. 정말 당신들이 죽을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사라질 어떤 것을 그들이 당신들 내부에 맡겨놓았다는 것을 행동이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방식,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 나를 믿으세요. 죽은 자들은 살아있소.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아직 만들어야 할 것이 남았을 때 그레이스가 씁쓸하게 대꾸했다. 정확해. 교수가 환희에 젖어 외쳤다. 그것이 두 세계의 침투성이에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가 아니면 살아있지 못하지. 사라지면서 죽은 자들은 우리 것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죽음 각각이 우리를 죽이는 거야. 우리 모두에겐 그런 경험이 있어. 죽음이 누적될수록 기쁨과 신선함은 희미해지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잃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도 죽어가는 거예요. 마테오는 아무 말 없이 이를 꽉 깨물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두 세계가 서로 포개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폴리를 보세요. 망령의 도시처럼 보이는 저녁을 겪어본 적 없나요? 마테오는 미소 지었다. 도시의 텅 빈 길을 달리며 그가 그런 인상을 받은 게 몇 번이었던가. 잠시 정지된 기이한 세상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 건 또 몇 번이었던가. 갑자기 들려온 어떤 소리에 마테오의 공상은 중단되었다. 작은 모임의 모두가 동시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 그들은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소리는 점점 더 세졌고 마테오는 어떤 취객이 가게를 주먹으로 박살내려는 게 아닌지 살피기 위해 막 일어나려 했다. 그때 가리발도가 소리쳤다. 마체로티 신부. 그러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해 재빨리 다가갔다. 놀란 마테오는 카페 주인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가리발도는 마치 매우 긴급한 일로 가게 문을 닫으려는 사람처럼 덧창을 닫기 시작했다. 그는 왜 모든 출구를 봉쇄하는 걸까? 신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결코 그를 자기 가게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일까? 마테오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머리를 굴릴 때 가리발도는 지하 창고로 향한 가게 바닥 쪽문 앞에 몸을 숙였다.
카페 주인이 조그맣게 속삭이며 그 쪽문을 열었다. 갑니다. 가요. 이제야 마테오는 이해할 수 있었다. 신부는 지하 창고 안에 있었다. 얼마 전부터 쪽문을 두드린 것도 그였다. 그런데 그 신부님을 저 아래에 놔두셨습니까? 어안이 벙벙한 마테오가 물었다. 천만에 저 신부님이 성당 지하 예배당과 카페 지하 창고 사이에 통로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니까. 그레이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왜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점점 어리둥절해진 마테오가 물었다. 그레이스가 마테오에게 대답하기엔 시간이 채 없었다. 쪽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해골처럼 바싹 여인 노인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너무 뜸을 들이셨소. 이 새로운 인물은 노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가 카페 한복판에 두 발을 딛고 서자 가리발도는 먼지를 풀풀 날리며 다시 쪽문을 닫았다. 마테오는 노인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었다. 키 작은 이 남자는 70살쯤 먹었을 것이다. 신부는 수척했고 피부가 너무 쭈글쭈글해서 그가 든 지팡이와 발뚝이 옹이가 많은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만 같았다. 거리 불황아처럼 이가 빠졌고 눈은 빛을 잃었다. 왼쪽 눈은 외사시였고 오른쪽 눈은 백내장으로 덮여서 100년 동안이나 고문당한 늙은이로 보였다. 앉으세요, 돈 마체로티. 그레이스가 온화하게 말했다. 이 일행 중에서 그녀는 모르긴 해도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이 조그만 늙은이를 위해 자기 인생 전부를 줘버린 것 같았다. 몇 년 전부터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충고를 하거나 꾸짖기도 하는, 간단히 말하자면 그녀에게 그는 수치심을 주지 않는 동반자였다. 항구 근처에서 매춘을 하며 보내는 그녀의 밤에 대해서, 끈적끈적한 한여름밤에 그녀가 빨아먹는 몸뚱이들에 대해서, 혹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그녀를 차지했다가 마침내 놓아주는 거칠기 짝이 없는 남자들에 대해, 막다른 골목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자들이 떨구고 간 1만 리라짜리 지폐 2장을 줍는 그녀의 신세에 대해서 그녀는 전부 그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 모든 이야기를 그녀는 그에게 털어놓았다. 때로 그녀에게 밀어닥치는 슬픔. 동네 아이들이 호모라고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저 그 말이 그녀를 도망치게 한다는 데에만 만족하여 소리치며 쫓아올 때 그녀가 느끼는 끔찍함에 대해. 신부님이 왜 몰래 여기에 오시는 겁니까? 마테오는 가리발도에게 물었다. 바티칸 밀사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신부님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노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요. 가리발도가 음모자다운 기색으로 낮게 말했다. 그러고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산타마리아 델 브루가토리오 성당은 밤의 절름발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돈 마체로티는 그 사람들을 전부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미사를 진행했다. 이를 관고에서는 일종의 선동으로 생각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돈 마체로티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준 셈이었다. 부상당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회의 그림자들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신부는 다른 성당에 다니는 부자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폴리에 사는 하층민들을 돌보는 이는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나폴리의 스파카 나폴리 한복판에 극좌파 신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교황청에서는 돈 마체로티에게 그의 자리를 내주고 지방수도원으로 가라는 명을 내렸다. 교황청에서는 두 번째, 그 다음엔 세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파면하겠다는 협박 편지였다. 마체로티 신부는 양보하지 않았다. 신부가 두문불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 후 신부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고 문에 빗장을 걸고 고해를 원하는 몇몇 단고 신자 외에는 절대 만나지도 않았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신부는 누구 눈에도 띄지 않도록 언제나 지하 터널을 지나서 가리발도 카페를 찾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신부라고 불렀다. 성당 층계참에 동네 여신도들이 음식 담긴 바구니나 포도주를 놔두고 가면 늙은 신부는 해가 떨어지고 난 후에야 가지러 나왔다.
경계심 많은 고양이처럼. 돈 마체로티는 자리에 앉아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피골이 상접한 늙은 새 같은 그의 행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정중한 말투였다. 전혀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교수님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계셨습니다. 마테오가 덧붙였다. 사실이고 말고요. 신부가 대답했다. 그 순간 가리발도는 이야기를 중단하기 위해 손을 들어 자기 손님들이 심각한 대화 속에 빠져드는 것을 막았다. 잠깐만요. 그가 순박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는 담배 연기 자욱한 지하 창고에서 몇몇 동료들과 혁명을 준비하던 시절이 되돌아온 것처럼 여겨졌다. 먼저 먹을 만한 것을 준비하고 나서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은 어떤 음식으로 즐겁게 해드릴까요? 그는 양파를 넣은 오믈렛과 버섯 스파게티를 준비하기로 했다. 오늘 분위기는 뜻밖이었으므로 가리발도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재빨리 프라이팬에 구운 버섯의 묵직한 향이 부엌에서부터 올라왔다. 꽤 오랜만에 마테오는 훈훈함을 느꼈다. 그는 이 기이한 동반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전락한 교수, 여장 남자, 미친 신부, 그리고 인심 좋은 카페 주인. 그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졌다. 세상과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조그만 가게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래서 신부님도 우리가 살아있기보다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음식을 먹던 가리발도가 신부에게 질문했다. 그는 노인을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노인은 짓궂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40년 동안 고해받은 끝에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준 이들 중 살아있다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하찮은 두려움이나 서글프게 이어지는 습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들 내면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끓어오르는 것도 휘젓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갑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삶도 없습니다. 허상뿐이지요. 허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그들이 저의 고해실 의자에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에겐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기분을 짓누르는 권태에 등이 굽어버린 것 같았지만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친 욕망도 범죄도 내면의 소용돌이도 다만 더럽고 하찮은 비열함이 있을 뿐 그나마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마테오는 그레이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글프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 순간 그 얼굴은 슬픔의 가장 끔찍한 가면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어떨까? 마테오는 생각했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고 과장된 몸짓을 할 때에는 너무 행복에 겨워서일까? 아니면 절망감에 사로잡힌 슬픈 나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일까? 사실 테이블에 있는 우리 중 온전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기나 한 걸까? 저도 여러분 생각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신부님의 고해 경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물론 저는 정말이지 제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정직하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건 명백한. 신부를 향해 미소 지으며 교수가 말했다. 선생이 제게 영원한 낙원과 우리 영혼의 안식을 팔려고 애쓰려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말입니다. 사실 선생이 말하는 것이 비통한 슬픔에 관한 것이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리발도가 브랜디를 마시며 말했다. 할 사플리에니 지하 신전에 대해 아세요? 몰타섬에 있는. 느닷없이 교수가 딱히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물었다. 마치 가리발도의 말을 듣지도 않은 것 같았다. 모르세요. 두 세계의 침투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단히 멋진 사례죠. 발레타에 가면 거의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지하세계를 방문할 수 있어요.
동굴과 지하 창고가 끝없이 이어진 세계죠. 그 지하 신전에 대해 신통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에 관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20세기 초반 폴란드 연구자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론을 착안했더군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에 맞선 최초의 집단 반역자들과 대면하는 거예요. 어째서요? 그레이스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물었다. 그 연구자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의 죽음과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 거대한 지하실을 팠다고 합니다. 모두 땅속으로 내려갔지요. 여자들, 아이들, 동굴 미궁 속으로. 조상들과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였지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교수가 대답했다. 거기가 어디인가요? 방금 들은 사실에 아연실색한 가리발도가 물었다. 발레타의 외곽순환도로. 하지만 몰타섬은 지하도 두 성이에요. 각각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임디나 근처에 성자 폴과 성녀 아가트의 지하 묘지가 있죠. 이렇게 영원히 사람들은 이 섬에서 죽은 자들과 더 가까이 머물기를 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군. 늙은 신부는 탐복했다. 가리발도는 일어나 몇 시간 전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던 쪽문을 열고 그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 창고에서 물소처럼 거칠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왔고 그 후 두 팔이 다시 나타나 먼지 구름을 휘저으며 타일 바닥 위에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다. 쪽문 전체를 꽉 채우며 마침내 빠져나온 거인은 그 상자를 테이블 발치에 놓아두었다. 그는 칼로 상자를 열고는 단 한 번에 한 손에 세 병씩 술병들을 꺼내어 전리품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몰타섬 지하도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술들은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 오래 살았답니다. 물소피처럼 진하고 매해 4월 24일이면 뒷밤에 흘러내리는 카스텔 피오리토의 성모 마리아 눈물처럼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나폴리 포도주 6병이었다. 이걸 다 마시고 나면 어떻게 일하러 가라고 그레이스가 거짓 섞인 불평을 토했다. 제일 다루기 힘든 그 막대먹은 알바니아 놈도 도망치겠군. 그녀가 이렇게 덧붙이자 모두 허심탄회한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저녁은 일이 아니라 배움을 위해 있는 겁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재미삼아 스캔들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노인의 영악함으로 한마디 더 했다. 너는 내일 치사한 수법을 쓸 거야. 그리고 그 막대먹은 알바니아 놈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다른 구멍을 찾아 쏟아낼 테니까. 일순간 모임에 망설임의 물결이 일었다. 성당에서 봉직하는 성직자의 입에서 나온 상스러움에 모두 놀랐지만 그레이스가 약간 술에 취한 소녀처럼 큰 웃음을 터뜨리자 나머지 사람들도 교황이 되고도 남을 나이에 북쪽 동네 정육점 주인처럼 말하는 신부의 음탕한 농담에 다같이 허심탄회하게 웃기 시작했다. 좀 더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데 아직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파이움의 초상화에 대해서들 아시오? 자신의 이야기가 청중을 압도했으며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몇 시간이고 더 말할 기회를 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워진 교수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가리발도만이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교수는 모두에게 기원전 1세기 또는 2세기의 얼굴들에서 보이는 이상한 시선에 대해 묘사해 주려 애썼다. 영혼을 위해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람객을 바라보는 귀족들, 농부들, 여자들, 그리고 젊은 목동들, 북이집트 남자들. 그 초상화들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은 수많은 가설을 세웠어요. 그들은 연구대 위에 놓여있던 망자들의 초상이라고 말했죠. 초상화 속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요. 기원 후 55년 강이 크게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며칠 전 한 젊은 목동은 강물이 정상 수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예언했죠. 목동은 그 지역 시골 사람들로 하여금 강물을 지키게 하려고 부단히 애썼으나 부질없었어요. 오직 그 또래 젊은이들만이 그의 말을 믿고 몸을 피하기 위해 떠났지요. 대재앙날 모든 게 단 몇 분 만에 휩쓸려 갔어요. 강물은 모든 걸 집어삼켰죠.
어마어마한 진옥파도가 집과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지. 며칠 후 생존자들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 강물은 평소 수위로 돌아갔으나 마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진흙뿐이었죠. 같은 날 저녁 젊은이들은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믿기 어려운 어떤 일이 생겨난 건 바로 그때였지요. 죽은 자들이 되돌아온 거예요. 천천히 물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은 산자들 틈에 자리를 잡고는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사방에는 울음과 재회뿐이었죠. 그날 밤 조금 더 늦게 달이 구름 뒤편으로 사라지자 죽은 자들과 산자들은 짝짓기를 시작했어요. 그토록 잔혹하게 그들을 갈라놓은 운명에게서 그들은 그 짝짓기를 훔쳐냈습니다. 과부들은 남편을 되찾았죠. 목숨을 잃은 젊은 남자들은 생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농사꾼 처녀들을 끌어안았어요. 믿기 어려운 그날 밤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상한 존재들이었지. 말없는 창백하고 커다란 실루엣. 바이움의 초상화에 그려진 것은 바로 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나일 강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려진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 밤, 그 시각에 죽음과 강의 분노를 이겨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작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레이스와 신부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교수의 말에 취했다. 마테오는 피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이를 꽉 깨물고 눈을 내리깔았다. 교수의 이야기는 그가 내면에 간직한 고통과 함께 긴 파장을 남겼다. 모든 게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내면 깊이 서글픈 무능력과 부정적인 체념을 느꼈다. 마치 냄새 풀풀 나는 커다란 외투를 막몸에 걸친 것만 같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시 무거워지면서 혐오감을 주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단숨에 잔을 비웠으나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다. 괜히 잔을 비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포도주는 씁쓸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들의 환영에 사로잡혔다. 구급차에 누운 피포를 다시 보았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여린 손목을 아프게 지는 아빠 때문에 신음하며 그의 뒤를 따라 뛰어오는 피포. 죽은 자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가 둔탁한 음성으로 물었다. 갑자기 불편함이 사람들 틈에 자리 잡았다. 마테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모두 알았으므로 그가 갑자기 폭발해서 악마처럼 소리치거나 술잔을 붙들고 울음을 터뜨릴까봐 모두 염려했다. 나도 모릅니다.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악한 웃음이 마테오의 입술 위로 미끄러졌다. 그것은 단지 단어에 지나지 않았을 뿐 그의 질문에 대한 교수의 진정한 대답은 아니었다. 전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교수님. 마테오가 냉정하게 바닥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요. 정말로. 하지만 당신은 내려갈 수 있어요. 당신이. 교수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꾸했다. 마테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막 그에게 물으려는 참이었다. 어디로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 깊은 곳부터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잘 이해했다는 것을.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 지옥으로. 그게 바로 교수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왜 이 순간 그는 웃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그 불순한 농담에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마치 그 말이 진실된 가정이라도 되는 듯이 그의 내부에 떠들도록 방치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일까? 그의 옆에 있는 세 남자 역시 똑같이 부동 자세를 지켰다. 놀라움으로 인한 전율도 억눌린 웃음도 없었다. 그 제안을 미치광이의 얘기쯤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어째서 그들 전부 미치광이가 된 걸까? 대답을 기다리며 계속 심각하게 그들을 탐색하는 이야기꾼에게 도취된 걸까? 희미한 빛 속에 잠긴 가게 한가운데에서 마테오가 말했다. 교수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도
그 말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서글픈 미소와 인사 대신, 그 남자에게 그만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대신, 혹은 단순히 피곤한 기색으로 어깨를 으쓱하는 대신 그는 질문을 던지는 자기 목소리를 들었다. 어떻게요? 마치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듯이, 마치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 계획의 유일한 어려움은 이를 실현할 방법을 찾는 일이라는 듯이. 교수의 시선 속에서 그는 교수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테오는 그가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궁금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방을 열고는 1cm 간격으로 뒤덮인 편집 광적 글씨 때문에 검게 변하고 시간과 함께 노랗게 바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미치광이의 두서없는 노트라고 해도 무방했다. 남부 이탈리아의 안개로 덮인 도서관의 침묵 속에서 열에 들떠 휘갈겨 쓴 10년 동안의 기록. 그는 세심하게 휘갈겨 쓴 노트와 찢어진 종이들, 주석이 달린 카드들로 이루어진 상상하기 힘든 잡동사니 더미를 끓은 다음 두 눈에 비밀을 들추는 자의 취기가 담긴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들이밀었다.